학습 로드맵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일 사실은 관심이 많은 분야가 수학이어서 제가 오늘은 수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전히 그 수학을 경쟁적으로 아니면 자꾸 아이를 평가해가지고 뭐 다른 아이하고 비교해서 하는 식의 접근 방법은 제가 권하지 않는다는 것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사실 수에 대해서 이제 흥미를 느껴요. 재미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아이들이 수에 대해서 질려하거나 아니면 겁을 집어먹게 하거나 아니면 넌더리를 치게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좀 어설프게 건드릴 거면 차라리 건드리지 마세요. 3, 4학년 정도 됐을 때 그냥 멘토링을 시켜주시면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 권유를 좀 충실하게 들으시고 그때까지 좀 참으시고 3, 4학년이 됐을 때 멘토링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성공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3, 4학년 정도 되면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하는 것이죠. 자기한테 가장 적합하고 가장 흥미있고 그리고 자신감을 북돋아줄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이제 디딤돌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이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어떤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시간은 사실 하루에 경우에 따라 더 짧아도 됩니다. 하루에서 5분, 10분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것들을 소화할 수 있고 수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오리엔테이션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곧잘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넘지 않도록. 근데 예를 들어서 저한테 문의를 하셔서 제가 수학 멘토링을 어레인지 하는 경우라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매일 멘토링을 받겠다고 멘토 선생님을 매일 만나고 5분, 10분 만나고 돌아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제 제가 어레인지 하는 수학 멘토링의 나름대로 이제 타임 프레임은 되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1시간 정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도 충분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대개 한 2달 이내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달에 4주가 있다고 했을 때 한 8번 정도의 만남, 8번 정도의 멘토링 정도로 촉발시켜주는 것 이런 걸 기본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것으로도 충분하더라. 실제로 아이들을 이렇게 멘토링을 해봤더니요.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에서는 할 게 없더라고요. 정말 수의 감각을 익히는 수준이거든요. 말하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십진법의 개념들이 좀 익혀지고 한 자리 숫자를 더하고 빼는 정도. 그 다음에 구구단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3단, 4단, 5단 이런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개발한 후통단이라는 벽에 붙여주는 간단한 쉬트 이런 것들을 하고 그거 가지고 숫자 놀이를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그리고 조금 더 숫자를 좀 더 큰 숫자를 다루게 하고 싶으면 블루마블 게임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아니면 루미큐브라는 이제 숫자 놀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 가지고 가족들이 게임을 즐기면서 수의 감을 익히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라는 수의 그 순서를 이제 좀 더 익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적은 숫자에 곱하는 개념들을 익히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학년, 3학년, 4학년 정도의 아이가 수학 멘토링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1, 2학년 교재는 아예 건드릴 필요도 없더라고요. 2학년 아이가 대충 3학년 거 정도로 시작하면 되고 3학년 아이 정도가 대충 4학년 거로 시작하면 되고 4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면 사실은 3, 4학년 것도 별로 이렇게 공부할 게 없기 때문에 5학년 것으로 시작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그렇게 한 2달 정도 한 8번의 멘토링 세션을 통해서 되게 한 학기, 2학기 정도의 내용들을 그냥 소화 쉽게 하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대략 한 120, 한 120에서 125 이상인 아이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특별한 사례에서는 훨씬 이제 공격적인 이미 공부가 꽤 많이 돼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수학은 할 게 없어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이미 2학년,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예외적인 경우를 우리가 모델로 삼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조금 지수 125, 130 이상인 아이를 우리가 전제로 했을 적에 그 아이들이 대개 일반적인 학교 커리큘럼
6학년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수학적인 개념을 익혀나가 있더라 하는 것들을 제가 뭐 수십 명, 뭐 경우에 따라서 뭐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정도 속도로 이렇게 말하자면 개념을 끌어줬을 적에 아이들이 오히려 흥미를 느끼더라. 그보다 좀 더 느린 속도로 좀 더 다져가면서 공부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이제 의구심 내지는 뭐 그런 질문을 제가 무수히 많이 받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보다 좀 느리면요 오히려 흥미가 떨어져요. 도전 과제로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뭐 지나가는 말로 얘기도 했지만 초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1, 2, 3학년은 이제 가감승제, 뭐 사칙연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것들을 적은 숫자 수준에서 그냥 다루는 것들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개 이제 고학년, 4, 5, 6학년에서 분수의 사칙연산들을 익히는 수준 플러스 평면도용, 입체도용의 아주 기본적인 컨셉들을 맛을 보게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옛날 교과서들은 6학년 때 정비례, 반비례도 이렇게 터치를 했었는데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이제 수학 커리큘럼이 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교육학자, 수학 교육학자들은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나라보다 좀 커리큘럼이 좀 너무 빠른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라는 게 되게 이제 북미와 서유럽 쪽하고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굉장히 빠른 나라들은 이제 소위 동북아에 있는 나라들은 좀 빠른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싱가포르, 뭐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있는 대도시권들, 홍콩이라든가 뭐 샹하이라든가 베이징 뭐 이런 애들은 좀 조금 빠른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부분적으로 그래요. 부분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 중국 아이들, 일본 아이들, 뭐 이런 뭐 대만 아이들도 이렇게 공부 상당히 세게 시킬 거라고 우리가 보긴 보는데 실제로 세게 시켜요. 경쟁적이. 우리나라하고 분위기가 사뭇 비슷한 부분도 있긴 한데 이런 나라들은 문제가 한자를 익히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 돼야 아이들이 한자를 한 300자, 400자, 500자를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딱 시작되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수학 공부하는 것보다 사실은 한자를 익히는 게 급선무예요. 한자 한 4, 500자가 넘지 못하면 독자적으로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그런 부담감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한글을 못 읽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그런 아이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미 한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량도 이미 꽤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담감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때 사실은 수학만 어지간히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리한 입장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한국어에서 제일 유리한 입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나쳐서 아이들이 아직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당히 수학적인 부담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이제 또 다른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대체적인 수학 커리큘럼은 조금씩 좀 완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경향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전에 6학년 때 정비례, 반비례 개념이 들어있던 게 빠져버렸고요. 중학교 커리큘럼에 들어있던 이진수 개념이 빠져버렸고요. 그 다음에 집합 개념이 빠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들어와 있던 벡터 개념이 빠졌어요. 이제 수학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뭐 사실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공부 좀 하는 애들은요 그 교과에서 이렇게 빠져 있어도요 공부를 하더라고. 그리고 당연히 뭐 영재거나 과학고 같은 데서는 뭐 당연히 그런 것들을 공부를 시키고요. 애들도 어렵지 않게 그걸 다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나중에 학자가 될 아이들은 대학에 들어와서도 그 정도는 준비가 돼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규적인 커리큘럼에서 빠져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그렇게 큰 결손이 발생한다고 생각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얘기를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제 이든의 아이들 2학년, 3학년, 4학년들이 멘토링을 시작하게 되면 되게 그런 정도의 스케줄로 접근하면 충분하더라. 그래서 이제 뭐 2달 정도의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면 제가 이제 강조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재들을 가지고 공부하면 한 2달 정도의 멘토링이 끝나고 나면 내가 알아서 스케줄을 잡아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멘토들이 대충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을 엄마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비슷하게 접근을 해도 되고요. 어떤 아이는 이제 의욕을 가지고 자기가 스케줄을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좀 연장할 수도 있죠. 순식간에 뭐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뤄야 되는 분수의 사칙 연산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이상을 해볼래요. 중학교 수학을 해보려고 그렇게 이제 도전적으로 수학 개념에 좀 더 고급 추상적인 개념에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
중학교 이상에서 나오는 이제 좀 더 추상적인 이제 고급 수학 개념에 도전하겠다는 친구들이 실제로 있고, 그 친구들도 이제 그런 어느 정도의 그 속도감을 가지고 개념을 익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2학년, 3학년, 4학년, 물론 이제 그 1년이 크긴 하지만, 대충 5학년 이전에 초등학교 수학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중학교 2학년, 3학년까지의 수학 충분히 한 번 정도는 개념을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로드맵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이제 로드맵이 필요할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